안녕하십니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그 통합당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 주제는 당연히 통합당 관련된 주제겠죠. 그래서 오늘은 통합당에서 요새 계속 호남 구해 작전을 펴고 있는데 그 속내가 뭐냐, 그리고 그게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통합당이 요새 기본적으로 타겟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세대로 보면은 3040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지역으로 보면은 호남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여론조사의 기본 항목 아니겠습니까? 연령 그 세대와 뭐 지역, 이게 여론조사의 기본 항목이고 그 유권자 분석을 기본적으로 놨을 때 거기에 타겟을 둔다라고 하는 것들은 당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당내에서는 세 가지 목소리가 있어요. 뭐 그 첫 번째는 집도끼부터 잡아라 해가지고 그 영남을 공고히 해놓지 않고 호남에 뭐 호남 구애를 한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선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지난번에 그 총선 때도 대구에 역차별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구에 있는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뭐 사시나무 떨듯이 그 떨다가 또 그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왜 주머니 속에 뭐 공깃돌이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역차별론이 벌어졌는데, 이런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는 것들이 집도끼부터 잡는 게 순서에 맞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산토끼 공략해야 한다라고 하는 수도권이나 뭐 이렇게 중부, 그리고 지금 지도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부울경 지사 그 뭐 지금 지난번에 총선 때 같은 경우에는 부산, 울산, 그 경남 여기에서 PK 지역의 지사들이 광역 단체장들이 대부분 여권 인사들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다 요새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그러고 PK 지역에서 여론 지지도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합당 입장에서는 거기에 더 뭐를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TK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그 강도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산토끼를 공략해야 할 때가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뭐 수해 지역 그 계속 전북에 있는 수해 지역 계속 지도부가 가가지고 봉사활동도 하고, 또 뭐 5.18 묘 그 국립묘지도 참배하고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공을 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약간 소수이긴 하지만 뭐 집토끼도 좋고 산토끼도 좋은데 그냥 길 잃은 토끼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게 저 같은 충청도 출신, 그리고 수도권 출신의 이런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걸 보면 충청 홀대론이라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보다는 결국은 집토끼와 산토끼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은 그 이게 포커싱이 되는 게 지금 통합당이 자신감을 얻고 있어요. 여론 지지도 보면은 통합당이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여당을 앞서 나가는 그런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그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마치 네거티브 전략 같은 분위기죠. 네거티브는 적의 핵심을 공격해서 뭐 그 자체로 표를 가져오기보다는 그쪽의 전략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식으로 그 활용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적진의 뭐 핵심이라고 하는 그 통합당 입장에선 그 군수 창고이기도 하고 핵심이기도 하고 주력 부대이기도 한 호남에 그 공략을 함으로써 반대로 수도권에 있는 호남 민심을 흔들겠다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호남 공략에 동조하는 이유가, 결국은 수도권과 다른 지역에 있는 호남 사람들이 좀 느슨해지기 바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PK 출신인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그 미래통합당, 네, 미통당으로 부르면 굉장히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통합당 그 약칭을. 그래서 공식적으로 통합당입니다. 예, 그 통합당의 지금 이런 일련의 변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꼭 필요하다. 네, 이
통합당이 큰 네 번의 선거를 갖다가 연이어 참패했어요. 그죠? 네. 이 20대 총선 그리고 지난 대선, 지방선거, 올해 총선까지 이 세 번은 그래도 네 번까지 연속적으로 되기는 어려운데 네. 네 번까지 됐고 정말 그 끝을 모를 정도로 돼 있었습니다. 이게. 예. 그런데 이 그 원인이 뭐냐? 저는 여러 가지 뭐 총선 백서도 나오고 뭐 그랬다는데 저는 그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거기에 대한 해결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가장 중요한 여론조사에서 짚어진 게 뭐냐면은 통합당의 국민들의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뭐 이거는 젊은 층의 비호감도는 어떤 경우는 60, 70%까지 나와요. 예. 그럼 그렇게 비호감도가 높은 정당에서 3040을 갖다 공략하겠다 어쩌다 그런다고 실제적으로 되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랬을 때 왜 비호감도가 높으냐? 자기 모습부터 자기부터 이렇게 그 부분에 비호감도를 요인을 갖다 제거해내고 새롭게 태어나야지만 그 다음에 상대에게 이 손을 벌리고 뭐 구애 작전도 벌리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어도 지금 현재는 통합당에서는 뭐 비대위원장이 거의 당대표 격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대표대. 당대표로서 있을만 하니까 있는 거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게. 변화하는 통합당에 있어서의 어떤 이 지휘봉을 쥐고 있다. 왜 쥐고 있느냐. 그분이. 지금 아까도 우리가 이재명 지사 할 때 세 번째 할 때도 주재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점점 이 사회가 양극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삶이 전부 다 피팍해지니까 우리 정치 영역에서 특히 정치하는 그 정당에서는 정말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잘 사람들은 다 자기 잘 살잖아요. 이게 이런 분들한테 국가가 뭘 해줄 거냐, 정치가 뭘 해줄 까 하는 거를 제시해 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하면은 어쨌든 떠오르는 키워드가 경제민주화입니다. 이게 바로 경제민주화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국가와 정부가 뭔가를 갖다가 해주는 그런 정책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극하게 이야기하자면 시대 정신에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당이 되겠다. 이 굉장히 중요한 선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득권 정당, 부자 정당인 통합당을 서민 정당으로 만들겠다. 지금 이 비대위에서 각각 분과위들이 혁신 분과위들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예. 거기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어쨌든 간에 뭐 이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기본 소득을 제일 처음으로 이렇게 도입하는 문제라든지 뭐 전향적인 부분들이 지금까지 통합당으로서는 자기 노선과는 달랐던 부분까지도 뭐 진보 보수가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잘 살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을 갖다 초점에 두고 한다는데 저는 굉장히 이렇게 관심 깊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지금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했지만 과연 그게 진정성 있는 건지 아니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정도조차도 진정성이 있는 건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만의 그건지 여전히 영남권이 다수인 국회의원들이라든지 통합당 이분들 생각은 다른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얼굴 쓰면 지금 지울 수가 없죠. 그게 무슨 뭐로서 이 성과로서 검증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하여간에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사실 진정성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여당에서는. 네. 그런데 그게 오히려 위기감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거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민주당 게 위기가? 민주당 내의 위기감. 네. 제가 보기에는 영국의 보수당의 디즐레일리라고 하는 예. 수상이 있었죠. 수상을 했던 네. 19세기 말이었죠. 그때 그 보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친노동 정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폈어요. 그랬더니 상대당에서 그 진정성이 있는 거냐라고 계속 공격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그 뭐 그레드스톤과 디즈레일리가 환상적인 케미를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영국 사회를 굉장히 발전시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논쟁은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거에 힘이 없는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진정성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두려움의 표현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나와가지고 5.18 특별법, 3법, 뭐 3법 얘기를 계속 합니다. 이거를 그 진정성의 그 핵심 조건으로 5.18 특별법을 당론으로 해라라고 하면서 민주당은 그전에는 개별적으로 뭐 의원들 이렇게 했던 거를 당론으로 이걸 추진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여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여론조사,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굉장히 그 시그널, 위기 시그널이 계속 나왔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도 지금 민주당은 저기 친문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피상적인 그런 그룹과 또 하나는 호람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고한 현실적인 이 위에 구성돼 있는데, 이 현실적인 어떤 그룹에서 누수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역시 통합당에서 아주 적확한 그런 전략을 펴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까 말씀에 이어서 제가 좀 이렇게 이야기하자면은 어쨌든 미래통합당이 넘어야 될 어떤 산이 있다. 보이죠. 그게 첫 번째가 이번에 김은웅 강북회장으로서 논란이 야기됐던 친일 청산 문제. 이게 요 문제에 대해서 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가 강주입니다. 강주. 그래서 지금 이제 호남 공약에서도 그 핵심에는 80년 강주가 있을 수밖에 없고, 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잖아요. 이게.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 학살을 추동했던 사람들이 지금 통합당의 어떤 전신이었다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3당 합당으로 우리는 민주화 세력도 함께 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자기들이 80년 강주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내놔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5.18 3법에 대한 어떤 당론으로 채택해라 이런 요구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강주에 대한 이야기를, 80년 강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4차례 참패를 하게 된 그 부분에 대해서 탄핵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친일 청산과 80년 강주 그리고 탄핵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아마 통합당의 어떤 변화의 시금석이 되지 않겠나.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번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대구 가서 뭐 이 탄핵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이 그 이후에 어떤 분란이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다고는 안 보이져요.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상당히 태극기 정강원 목사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했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탄핵은 좀 모아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80년 강주에 대해서 이 호남 구해 작전의 진정성이 또 실제적으로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으려면은 그 부분이 같이 가주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생각하리라 봐요. 그래서 이번에 뭐 이 당헌 당규 이렇게 이 개정에도 이 부분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5.18 문제는 사실 예. DJ 정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노무현 정권도 있었고, 관련된 진상조사나 뭐 유가족의 유공자에 대한 저기 여러 가지 저기 국가적인 보상 문제도 있었고, 이런 것들 계속 이미 했고, 사실 이건 절차적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리고 사실 5.18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신군부에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후회가 지금 통합당에서 아직도 남아 있느냐? 이미 그 사람들은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충분히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법제도 만드는데 앞장서고 그렇게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는 사실은 정치적으로 이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차치하고요. 우리 통합당의 입장에서만 보면은 사실은
10%를 그 호남에서 10% 넘기는 건 거의 넘사벽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그 저기 과반을 그 하고 그랬던 양반인데 광주에서는 7.76%가 나왔고 전북에서 13.22%, 전남에서 10% 해가지고 다 합해서 10% 같이 안 나왔어요. 게다가 MB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뭐 더 그렇고요. 10% 당연히 안 나왔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재인 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영남에서 지난번 선거 때 부산에서 38.71%가 나왔어요. 그리고 대구에서도 21.76%가 나왔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의에 대한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어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당에서 끊임없이 호남을 아까 공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공을 들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공을 들여서 진정성을 계속 보이는 그 과정이 중요한 거지. 어느 한순간에 뭐 그 5.18 그 3법을 우리 당론으로 하겠다. 거기는 다 독소 조항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정치적 그 통합당 입장에서는 그거는 지난 총선 때 5.18 망발이라고 하는 걸 계속 상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미 총선에서 다 심판을 받았는데 이걸 다시 꺼내는 거는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공을 들이면서 그리고 정성을 들이면서 이걸 해법을 찾아야 하는 거지. 여당에서 지금 그 정권에서 이거가 조건이 아니면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거기 쫓아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대부분이고,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여기에서 핵심은 호남 주민들의 유권자들의 판단이거든요. 그 유권자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들한테 과연 도움이 되는 정치 세력이 누구냐라고 할 때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5.18 특별법이라고 하는 3법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존심을 상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일부에 불과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사과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발언한 사람들한테 징계도 하고 제명도 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총선에서 거기도 심판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매여 있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가서 수혜 대책도 하고 5.18 그 저기 국가 저기 묘역 뭐 거기 가서 참배도 하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정성을 보이는 게 호남 민심에 다가가기에는 제일 합리적인 방향이다라고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저는 뭐 그 정도 같으면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국민들이 정치의식이 굉장히 높은데 그 중에서도 그 호남 민심은 상당히 전략적인 사람이다. 이 나라의 어떤 이 물길을 갖다가 흐름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주도적 역할을 해왔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또 아시겠지만 대선 때마다 호남, 영남, 연합론 같은 것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워낙 지역주의가 우리나라 정치에서 우리나라 발전에 저해되다 보니까 이걸 뛰어넘자 해서 이 영호남 연대론 같은 경우도 많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까 지적했던 그 박근혜 대통령이 붙었던 그 2012년 대선에서는 정말 호남에 공을 많이 들였죠. 제 기억으로는 어떤 조사에서는 뭐 15% 정도 나온 적도 있었다. 여론조사에서. 예, 여론조사에서는. 그 전체적으로 한 10% 정도 나왔잖아요. 그 이전에 비하면 훨씬 갈목상대하게 된 거죠. 이게. 예, 그런데 제가 아까 그 상당히 호남 민심은 전략적이다고 이야기한 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본질을 꿰뚫어 본다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게 역사적 사건이 어떤 그게 되려면은 이 화해를 하고 서로 다 용서를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진상규명입니다. 진상규명. 거기에 대한 어떤 분명한 자기 입장을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많은 조사도 이루어지고 뭐가 했다 그러지만 이 군대라는 게 또 특수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발표 명령자가 누군지 어떤 세력이 했는지 아직까지 그게 이 수많은 조사에도 불구하고 아직 돼 있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5.18 3법도 내나 그 연장선상에 있다. 지난번에 우리가 다 들었지만 북한군이 내려와서 뭐 이 80년 강주를 갖다가 주도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공공연히하고 거기에 또 찬동하는 통합당 의원들도 있고 거기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고 하지만 그 의원들은 다 징계도 마지 못해서 총선에서 국민들이 볼 다 때 심판을 받았죠. 어쨌든 당에서는 국민한테 심판을 받았지만 당에서도 징계했잖아요. 당에서는 마지 못해서 하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그런 당원 당규나 이런 그 노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 의원총회나 전국의 과정을 거쳐서 당론으로 당의 입장으로 정리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주목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아까 집토끼, 산토끼 뭐 꼭 우리가 표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스스로가 진정으로 자기 변했다 해야만 저는 비호감도란 벽을 넘을 수 있다는 거죠. 통합당이.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뭐 진상규명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뭐 유공자 예우 관련된 법률 뭐 이런 부분들 당연히 해야 하고요. 문제는 역사외격 처벌법입니다. 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부분들과 걸려 있고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이거는 의원들 개인한테 맡겨야죠. 이거는 무슨 당론으로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약간 무리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의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치적인 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받는 한 상대편에서는 거의 저희에 대해서 또 그 얘기를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무리한 당연히 진상조사해야 하고 역사를 하지 말아야 하고 유공자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정치적인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지지율 반등에 자꾸 이렇게 하는 거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 진정성 있게 접근해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여야가 어찌됐든 상당 부분 땅 따먹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우리 보수의 합리주의자 김호숙 소장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어렵겠다. 뭐 이런 그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그 통합당이 이 탄핵 문제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공을 들이고 지난 총선 전에 탄핵의 강을 건너자 합의하고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총선은 제2의 탄핵이었다. 이렇게 그 참패의 원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국민들은 정확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말로 형용하는 부분보다는 그 본질을 갖다가 정확하게 꿰뚫고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전략적인 호남 민심이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 자기들이 정말 그 희생당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인민군이 내려와서 그걸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 표현의 자유 운운하면서 이야기되는 것도 그건 견딜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거는 정말 망언이죠. 그러나 그거를 법률적으로 해결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 역사 전공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거는 시장에서 정리가 돼야죠. 일차적으로. 그게 아니라 지금 거기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그게 그냥 어떤 사안을 가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안이 우리가 나라에서 그리고 법적으로 이미 규정된 부분에 대한 어떤 준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딴 게 아니라 그 부분은 북한 인민군이 내려왔다는 것은 이미 이 재판을 통해서 아니다고 이렇게 결론이 난 상황이고 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강주 민주 항쟁에 대한 어떤 그냥 이 규정을 했겠습니까? 온갖 조사와 그걸 통해서 했는데 그 부분까지도 뒤엎는 그런 발언들을 표현의 자유로 이야기하면 곤란한 거죠. 이게. 이게 좀 길어져서 그러는데요. 사실은 우리는 김정은 환영단까지 만드는 정도로 표현의 자유가 적극적으로 용인이 되는 사회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그걸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한다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냥 당론으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여야가 피 터지게 싸우고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모든 법적인 기본적인 안정성 위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당연한 거고 이렇게 이거 아니면 너희들은 정치적으로 무슨 그 진정성이 없는 거다라고 접근할 건 아니란 얘기죠. 하여튼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만약 그런 부분에서 획기적인 어떤 변화, 인식의 전환과 이 나름대로 어떤 당론의 어떤 변화가 있지 않으면은 호남 구애를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호남 민심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고
그 부분들이 그 실제로 호남은 10%입니다. 10% 가지고 뭘 좌지우지하겠어요. 근데 수도권이 30%를 그렇죠.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봐야지고 아까 말한 대로 민주당은 그 기반과 이 진보 세력의 어떤 결합 속에서 이렇게 있는 정권이죠, 이게. 그런데 그 부분들이 아까 말한 이 진정성을 갖다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런 부분에 무수한 노력을 하는 것도 양적 축적이 되겠죠. 근데 질적인 어떤 비약으로 바뀌려면은 보다 더 전향적이고 아마 저는 당내에서도 어떤 심각한 토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정말 우리가 이 젊은 층의 어떤 비호감도 예를 들면은 정말 말 그대로 애국하는 어떤 그런 어떤 방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협의 그리고 그것을 국민들과 공감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수정당이 또 통합당이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항상 기대하는 입장입니다. 맞습니다. 아주 진정성 있는 말씀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도 뭐 보수 진영을 뭐 대표는 아니지만 그 출신으로서 저는 오늘 굉장히 그 중요한 그거를 했는데 역시 민주주의는 화이부동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견이 있더라도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한 번에 해결되지 않잖아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한 발씩 나가는 게 민주적인 발전이고 우리가 사실 압축 성장을 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좀 일천한 측면이 있습니다. 참지 못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이 지역주의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 통합을 어떻게 이룰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숙제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작은 단위에서도 논의하고 국회 단위에서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당의 변신에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